잠이 깼는데 이상하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베란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는 이미 일어나 있었는지 이불이 반쯤 접혀 있었고 베개엔 아직 머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기밥솥 불빛만 켜져 있었고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국 데워 드세요. 그 글씨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4글자. 말수 적은 아내가 쓴 것 치고는 참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한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된장국 데워 드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어째서인지 한동안 손에서 놓이질 않았습니다. 예전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거든요. 아들 웃는 소리, 딸이 드라이기 쓰는 소리, 아내가 잔소리하는 소리까지 뒤섞여서 정신없던 집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화장실 하나 쓰겠다고 셋이 줄 서고 식탁에 앉으면 팔꿈치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그게 귀찮기도 했습니다. 좀 조용했으면 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데 이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시절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은. 제 나이는 올해 65입니다. 35해 동안 한 회사만 다녔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관리부에서 시작해서 부장 달고 퇴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한 직장에서 35년이면 드문 일이라고들 하더군요. 저도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남들 보기엔 그럭저럭 괜찮게 마무리한 인생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아들 결혼 전까지는요. 비오던 토요일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가고 있었고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축의금 봉투 위치를 아무 이유도 없이 몇 번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갈 곳이 없으면 사람은 괜히 같은 곳을 만지작거리게 되더군요. 아들이 턱시도 입고 서 있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어릴 때 운동회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나면 울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녀석이 어느새 가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건 그보다 1년 전쯤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아가씨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는 바른 편이었습니다. 처음 인사 온 날 아내는 주방에서 몰래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인상은 괜찮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들이 34이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늦은 나이는 아니라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구들 손자 사진 보여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들 생각이 먼저 났으니까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현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은 게 있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처가 쪽에서도 조금 보태준다고 하는데. 말이 거기서 흐려졌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들으라는 뜻이었겠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이런 데 쓰려고 돈 모으는 거지. 그 말하면서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 기가 죽어있던 차에 그 순간만큼은 다시 가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태준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노후는 어떡해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애들 잘 살면 됐지 뭐.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참 쉬웠습니다. 너무 쉽게 해버린 말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명절에도 오고 어버이날에도 오고 주말이면 가끔 같이 밥 먹었습니다. 며느리도 그럭저럭 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먹하긴 해도 상 차리는 걸 도왔고 빈 그릇은 먼저 치웠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가 꼭
큰 사건으로 멀어지는 건 아니더군요. 아주 작은 말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벽지가 오래되면 모서리부터 슬쩍슬쩍 들뜨듯이 그렇게 아주 천천히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는데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송편은 집에서 해야 명절 느낌 나지. 그냥 텔레비전 보다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무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굳이 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명절이 원래 좀 힘든 거지 뭐.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저는 내가 잘못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말을 더 아끼더군요. 밥 먹을 때 웃음이 줄었고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투가 문제야. 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뜻 없이 말해도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 말 듣는데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사람들 관리하던 버릇이 집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깊게 생각 안 했습니다. 30년 넘게 고쳐지지 않은 버릇이 결혼한 아들 앞에서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집에 처음 집들이 갔던 날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였고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음식도 제법 정성스럽게 차려놨더군요. 식사하다가 제가 술 한잔 들어가니 괜히 말이 많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였는지 긴장이 풀려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도 결국 부모 도움 받아서 마련한 거야.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똑바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들이 급히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런 말을 해? 저는 끝까지 억울했습니다. 내가 보태준 돈이 3억인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잘못이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며느리 입장도 이해됩니다. 자기 집인데 평생 비처럼 들렸을 겁니다. 앉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아버님 도움으로 마련한 집. 그 말이 그 아이한테는 자랑이 아니라 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원래 매주 오던 아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는 게 다 바쁘니까요. 저도 한창 일할 때는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못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설날이 다가오는데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참다 먼저 전화했습니다. 얘야, 설날은 언제 올 거니? 잠시 정적이 흐르더군요. 저는 괜히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처가 먼저 가기로 했어요. 아내 표정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날 당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과일까지 깎아놨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온다는 걸 알면서도 상을 차리는 손을 멈추지 않더군요. 아마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야 명절이 명절 같아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2시가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시끌벅적하게 나오고 있었고, 저는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채널을 여러 번 돌렸는데 뭘 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전 좀 그만 붙일걸.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동그랑땡을 접시에 담는 아내 손이 그날따라 참 작아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영상통화를 해왔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다 같이 웃고 있더군요. 아들도 웃고 있었고요.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전화를 끊고 나니까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참 우습죠. 평생 키운 자식인데 결혼했다고 서운해하는 제가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영 안 따라줍니다. 퇴직 후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 나오고 제가 경비 일을 잠깐 하면서 버티긴 했지만 3억을 보내고 나니 손에 남은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금도 적금도 있었는데 자식 집 보태주고 나니 통장이 갑자기 가볍더군요.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생활비 카드값이 빠지고 나니 잔액이 얼마 안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밥값 몇십만 원씩 아무렇지 않게 긁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한우 가격표 보다가 그냥 돌아서는 제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카트 밀고 고기 코너를 지나치는데 발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티를 안 내려고 했습니다. 우린 많이 안 먹어도 돼.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웃는데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퇴직한 사람들끼리 막걸리 한잔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난 애들한테 절대 집값 안 보태준다. 내 노후가 먼저지. 다들 웃었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오더군요. 친구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너는 이미 했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버스 창가에 앉아서 불빛이 흘러가는 걸 보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서운해?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아들한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나 자신한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저는 희생한 기억만 붙들고 있더군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고맙다는 말, 우선순위, 인정 같은 것들.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어지럽다며 싱크대를 붙잡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부축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한 번 잘못 눌렀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 보호자 침대에 앉아 있는데 밤이 참 길더군요. 낮에는 사람들 오가는 소리가 있어서 괜찮은데 밤 12시가 넘으면 복도가 조용해지면서 이상한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간호사 발소리, 링거 떨어지는 소리, 형광등 불빛까지 다 선명해졌습니다. 아내가 자다가 눈을 반쯤 뜨고 말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괜히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았거든요. 알면서도 전화하지 못하는 서로의 자존심이요. 괜찮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요. 결국 딸한테만 연락했습니다. 둘째 딸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작은 귤 한 박스 들고 와서 엄마 손 붙잡고 우는데 괜히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아빠는 밥 드셨어? 그 말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별말이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랑 아직도 그래?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라도 말해야 덜 초라했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뒤 아들이 뒤늦게 전화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병원비는 괜찮으시대? 그 말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밉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름 걱정하는 말이었는데 왜 그게 또 이리도 복잡하게 들리는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봄이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혼자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답답해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유치원이 끝난 아이 하나가 아빠 손잡고 지나가더군요. 아이가 뭔가 신이 났는지 아빠 손을 흔들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웃으면서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아들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 핑계로 운동회도 자주 못 갔고 야근하고 들어와 애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볼 때 귀찮아하거나 나중에 하자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다 줬으니까요.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들은 저를 닮아 살고 있더군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자기 가정 지키느라 정신없고 어쩌면 저는 아들을 이해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왜 넌 못하느냐는 마음이 어딘가에 있었던 거겠죠.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당신 아버지도 그랬잖아.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늘 서운해했습니다. 명절에 처가 먼저 간다고 하면 며칠 동안 말이 없었고 전화가 뜸하면 섭섭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간섭하나 싶었거든요. 저는 나쁜 아들이 아닌데 왜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더군요.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 입장이 되어 있고 또 어느 순간 늙은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진작 전화 한 번 더 드릴 걸 싶은 마음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올라왔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식사 같이 하려고요. 그 문자 하나 보는데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주니까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군요. 뭐 먹고 싶대? 근데 말하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어보는 걸 보니 저 사람도 기다렸던 겁니다. 저만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마 평생 조금은 남아있겠죠? 그게 부모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사랑하는 만큼만 표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요. 아들도 서툴고 며느리도 서툴고 저 역시 참 서툴렀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돈 한 번 보태줬다고 비처럼 느끼게 했고 섭섭하다는 말은 꾹꾹 눌러 참으면서 결국 표정으로 다 내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을 보태주면
마음까지 함께 묶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결국 자기 삶으로 걸어가는 존재였습니다. 부모는 뒤에 남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말입니다. 문자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은 끝까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고 기다리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은 결국 미워하면서도 기다리게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제야 알게 된다는 걸요. 저는 오늘도 주말을 기다립니다.